1999년 인도 사망자 15,000명, 2021년 독일 사망자 약 160여 명과 실종자 약 1,000명, 2020년 영국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되는 이상기후 현상, 2023년 사망자 최소 93명, 실종자 약 1,000명으로 추정되는 하와이 초대형 산불까지.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The change is going to be faster. Everybody would say that the climate crisis is extremely serious. We are seeing today really the impact of the climate crisis. 당장 눈에 보이는 가뭄과 산불, 해수면 상승과 역대급 폭우 등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 경고의 신호, 레드 코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감지한 과학자들은 향후 5년 이내 지구의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지구는 이제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위험 신호인 레드 코드를 우리는 그린 코드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반도와 비슷한 크기의 땅덩어리지만 GDP 세계 3위,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 독일. 하지만 선진국도 자연재해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021년 7월 독일 서부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접한 지역 대부분에서 발생한 폭우. 그중 독일 라인란트 팔트주 아르바일러 지역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평소 강우량은 약 80mm. 하지만 이날에 쏟아진 강우량은 100에서 150mm로 평소 이 지역에 한 달에 내릴 비가 24시간 만에 물폭탄으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라인강이 범람하고 목재 가옥과 벽돌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더 큰 피해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아르바일러 지역은 협곡이 많고 강물이 굽이굽이 도는 지역 특성상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약 160여 명, 실종자는 약 1,000명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이번 폭우가 제왕 수준이라며 시민들의 장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Wie war damals die Situation? Wie hoch war das Hochwasser? Das Wasser war bis zu der Höhe hier. Das heißt, die ganzen Möbel, Kühlschrank, die Fahrräder, die hier drin waren, das ist alles hochgeschwommen und ist hier oben immer gegen die Decke geschlagen. Die Tür ist komplett, das ganze Glas rausgebrochen. Das hier ist das Esszimmer gewesen, wo wir gegessen haben. Hier war ein großer Schrank mit dem Geschirr drin, den gibt es nicht mehr. Vielleicht da noch, das war die Garage, die war zu. Da war das Garagentor davor, das ist alles eingedrückt worden, die ganze Garage war voll Holz. Bis oben hin, da war kein Raum mehr frei, alles voll.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적이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미리 대비조차 하지 못했기에 그 피해는 더욱 컸다고 말합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도시 시스템은 마비됐고 익숙했던 공간은 순간 공포로 변해버렸습니다. 잠기고 무너지고 부서져버린 삶의 터전. 주민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100억 유로 이상, 한화로 약 14조 3,984억 원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급류에 휩쓸려온 나뭇가지와 진흙에 덮인 집기류들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급류를 피할 시간은 몇 분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방 곳곳에 그날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날의 아찔했던 기억은 이제 이곳 사람들에게는 악몽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일상의 공간이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을 겁니다. 단 하루 만에 발생한 비극은 독일뿐 아니라 벨기에와 네덜란드까지 이어졌습니다. 100년 사이 유례가 없는 서유럽 대홍수. There was very strong rainfall and it caused flash floods.
And across the border, a lot of people died, but also in the Netherlands, some villages really got a lot of water damage. And well, this was a very impactful event. 전문가들은 이 폭우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 현상. 러시아에서 내린 눈은 이틀 만에 41cm를 기록했고, 특히 하루에 내린 폭설의 양은 145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스페인은 최고 기온을 연일 갱신하며 폭염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극심한 가뭄으로 강과 저수지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기 순환에도 레드 코드가 켜졌습니다. Wildfires, you see floodings, you see droughts and so on. No matter where you are in the world, it's obvious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this. And it's just not just in recent years. You know, science has underlined it for many occasions, and it's clear to everyone that we really have to push ahead.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도 상승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를 넘게 되면 위험 한계선을 넘는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이 2도를 넘으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재앙적인 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지구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구간으로 진입해 모든 생명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자유여신상이 물에 잠기는 날도 오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이상기온 현상은 단연 유럽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레드 코드가 켜졌습니다. 지난해 폭염과 겨울 이상고온 현상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넓히고 있는 엘니뇨의 영향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전역 강수량은 늘어나 침수 사태가 다른 지역에도 일어날 수 있고, 기온도 평년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반년 정도 날씨 변화에 영향을 줬다면 올해는 한 해 내내 엘니뇨의 영향을 받아 작년보다 더 심각한 폭우와 폭염이 계속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계절은 무색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운 것들이 더 더워지고 추울 때는 더 추워지는 그런 극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엔 굉장히 힘들고 또 그러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지표 온도를 보면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온난화 가속화로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청정지역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남쪽에 있는 이곳은 가파도입니다. 인근 해역은 수심이 깊고 거센 물골을 가지고 있어 풍족한 먹을거리가 많았던 곳. 그런 바다에서 터를 잡은 지 올해로 10년째인 유용희 씨. 그녀의 직업은 사진작가 겸 해녀입니다. 2014년부터 가파도에 정착해 해녀 할머니들의 삶을 기록하다 2018년 본격적으로 해녀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녀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10년 전의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바다의 변화도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10년 전에 봤던 제 사진 속에 있었던 풍경들이 이제는 바다에서 완전히 사라진 풍경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 이전의 바다는 사실 그 매해마다 그 계절성이 뚜렷했어요. 가파도 바다 같은 경우는 때가 되면 저희가 미역을 채취하고 또 톳을 채취하고 그리고 모자반을 채취하고 그 어떤 어촌마을의 가파도만의 풍경이 지속적으로 비슷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이제 가파도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5년 전이었어요. 정확하게 5년 전. 그러니까 그 이전 해에는 저희가 미역을 공동 작업을 하고 그리고 톳을 공동 작업을 해서 해녀분들이 수입원으로 잡았었는데 그 해에 미역이 바다에서 사라진 거예요. 미역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고 그리고 모자반이 사라졌어요.
정말 극단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게 1년 만에 일어난 현상이라서 그 전에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사라졌다. 이거를 사실은 해녀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불과 5년 사이에 제주 바다에서 풍족했던 미역과 톳, 모자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바다는 해녀들의 황금밭으로 여겨져 온 곳이지만 풍족함이 사라진 바다에서 해녀들은 이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파도 미역은 좋다고 해가지고 육지로 우리도 지금도 주문 들어와요. 가파도 지금도 미역 안 나냐고. 이제 말려서 보냈어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로 뭐 어디 안 보낸 데 없어요. 택배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5년 전부터는 없어지니까 이제 지금도 간간히 전화가 와요. 미역이 안 나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도 안 나요. 하나. 보이지도 않아요. 미역, 톳, 모자밭, 소라 지금은 하나도 없어. 없어. 미역은 올리채 5년째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모자밭하고 톳하고. 할머니 아깝도 못하겠어요, 할머니네. 가파도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주도 수온의 변화는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약 1.23도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 정도 수치는 전 세계 평균 수온의 한 3배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달에 수심 10m에서 측정했을 때 약 29도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 열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여름 지상을 뜨겁게 달군 폭염은 지상뿐 아니라 바다의 온도도 뜨겁게 달구며 해양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해양 열파를 만들어냈습니다. 해양 열파 역시 지구 온난화로 비롯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기온이 올라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바다 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대부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는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바다 기온 상승 원인을 조금이나마 파악하기 위해 바닷속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다 기온 상승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바닷속 해양 쓰레기입니다. 해양 쓰레기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바다도 우리에게 레드 코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쓰레기는 생활용품들 많아요. 페트병이나 캔이나 비닐 같은 그런 것들도 많고 어업 쓰레기들도 많아요. 폐 그물 같은 그런 것들도 많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버리는 낚싯대부터 찌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주워온 쓰레기들보다는 줍지 못하는 무겁고 큰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지구가 레드 코드를 켠 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숨 돌릴 시간을 달라고. 잠시 재정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이죠. 우리는 기후변화가 더욱 강력하고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문명을 기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일궈낼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화석연료가 있습니다. 그 화석연료를 무기 삼아 인류는 고도의 성장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이뤄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의 좀 본질적인 측면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제 적정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간이 만든 물질적 풍요가 재앙이 되어 지구를 꽁꽁 감싸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100년 동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후 변화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지금에 모아놨던 데이터들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들을 통해서 모델을 형성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데이터를 다시 모아서 모델을 하기 때문에 수온 1도가 올라가서 해양 생태계 변동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수반되는 예측 불가능성들이 또 우리한테 굉장히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국지성 폭우. 마치 하늘에서 구멍이라도 난 듯 순식간에 물폭탄을 쏟아내며 짧은 순간에 도심을 집어삼켜버립니다. 도심의 하수구는 빗물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람하고 그야말로 물바다로 변해버리죠. 이런 기후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마을이 있습니다. 날씨에 의존해 생업을 하는 농업 종사자들에게 기후변화는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기후가 그전 같으면은 그냥 하루 오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비가 시작했다 그러면 한 3일, 4일, 5일 그렇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벼비는 것도 그래서 늦어지는 거거든요. 날씨에 기대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가뭄이 되면 물이 없어서 울고 홍수가 나면 물이 너무 많아서 웁니다. 2023년 7월 28일 괌 서쪽 730km 해상에서 발달한 태풍 카누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했고 고성에 물폭탄을 날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 5만 평 농사를 지었는데 한 4만 평 정도가 피해봤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저기 제 방 터지면서 여기가 싹 그냥 벼가 그냥 안 보이게 싹 그냥 모래를 미꼈댔어요. 그래서. 가을 거지를 코앞에 뒀던 농부의 한 해 농사를 자연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 빛깔이가 더 노란색이 더 나고 더 검은색이 나잖아요. 이게 이제 침수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물이 거의 안 찼던 논이고 이건 하루 찼던 논이고 요건 한 2, 3일 찼던 논이에요. 살찐 게 벌써 틀리잖아요. 이건 벌써.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건 한숨뿐입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그 자연하고 항상 동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네 그저 곡식을 먹어라. 그럼 먹는 거고. 너네 먹지 마.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가 더 좋아지진 않아요. 더 나빠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뚜렷한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곡물 파동 위기감이 커지자 우리나라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2000년만 해도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30.9%였지만 20년 새 11.6%포인트나 추락해 사상 처음으로 20% 선이 붕괴된 겁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 인간의 생존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Well, I guess everybody would say that the climate crisis is extremely serious. We are seeing this is very serious, and all the expe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highlighting this fact. 기후변화에 따른 생존 문제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과 에너지, 식량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조금 더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We can talk about the floods in Sudan, the ice storms in Texas, the extreme drought in Brazil, record-breaking hailstorms in Italy. The list goes on, and there is a lot more that's still yet to come. The change is going to be faster. It is already happening, and we need to address it immediately. We need to focus on how we are going to address the problem which is imminent.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두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989년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할 것을 유엔 회원국 모두가 협약을 맺었고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2% 이하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195개국에서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파리 협정을 맺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막으려면 정말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지수 평가서에 최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지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처럼 말이죠. OECD 국가 중 국민의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 덴마크. 시민들의 행복을 넘어 지구의 행복을 위해 탄소 중립 정책까지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2009년 IPCC 회의에서 2025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9년에 비해 80% 감소시키며 녹색 환경 보호에 훌륭한 예가 되고 있는데요. Clearly, Denmark has an advantage. We've been doing this for the last 5 decades. So our transition started in the early 70s, following the oil crisis. At that point, we wanted, of course, to push our society in a greener direction, but it was just as important for us to bring home our energy supplies. Denmark has been looking at the wind sector, initially onshore and then later on offshore wind, for several decades. Renewables is, of course, expanding and expanding. And wind energy, because we have the right conditions in Denmark with shallow waters and constant winds, we have very good conditions to build out our capacity in that sense. 덴마크 곳곳에 설치된 풍력 발전소는 현재 덴마크 전체 전기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을 현재의 4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We have 10 of the 20 turbines are operated by private people, 8,000 people having a share in that. And the other one is operated by Copenhagen Municipality Energy Company. Totally, we are delivering 3% of electricity to Copenhagen. This is, of course, not a lot compared to the all Denmark. Wind turbines in all Denmark are delivering about 60% of all electricity to the people. But still, it's an important contribution. 전 세계가 이상기온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 덴마크는 탄소 중립의 대표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o if you look at the electricity coming out of the socket this year, 80% of all electricity came from renewables, meaning wind and solar, which is a very, very good amount. An important factor in that is also that we have a security supply of energy at 99.99%. I think it's important to state that Denmark is a small country. We account for 0.1% of global emissions. If we are to make a real difference, we need to make sure that our solutions they travel beyond our own border. 위 계획이 성공하면 덴마크와 인접 국가까지 약 1,4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 부문에서 재생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인상 깊은 점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도가 높다는 점인데요. 자전거 보급률은 90%에 달하고 특히 코펜하겐에선 시민 60%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Well, I always go by bike, rarely by car. Bus, not car. I bicycle. I walk. I drive in a electric car. I try not to destroy it any further, and we try to live a bit healthy. 2045년까지 코펜하겐을 포함한 29개 지자체에 모두 800km 이상의 자전거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이미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4%를 넘어섰습니다. 식생활도 예외는 아닌데요. 고기는 물론 유제품 달걀도 먹지 않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인 비건 문화가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나라가 덴마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평생 풀지 못한 숙제를 끌어안고 사는 기분을 아시나요?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 1위를 달성한 독일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화 비중을 63%로 상향 조정하며 재활용 프로세스 최적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Dieser Planet, das ist alles. Wir haben nur diesen einen Planeten und deswegen gilt es, den zu schützen. Ich bin zum Beispiel Mama von 2 Kindern und wir haben diesen Planeten von unseren Kindern nur geliehen. Und deswegen ist es unsere Aufgabe als Erwachsene, dahingehend dieses Klima zu schützen, die Umwelt zu schützen und damit wir unseren Kindern einen gesunden Planeten hinterlassen. Und deswegen unterstütze ich dieses System.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은 총 2,950만 톤. 이 중 재활용은 1,020만 톤이고 에너지 회수로 1,240만 톤, 나머지 690만 톤은 매립하는 방식으로 독일은 EU 기후보호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국입니다. 영국은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78%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하며 기후운동단체부터 지역 주민까지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When I say we will, you say stop you. We will! We will!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100% owned by Shell. We are definitely going to overshoot 1.5 degrees. And all these things are going to get a lot worse. The science is settled. We have overwhelming evidence that more fossil fuel developments mean we cannot have a habitable planet in the future. The climate crisis is no longer some future threat that will affect future generations. It is here, today. We will win! We will win! 시민들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적인 화석연료 종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I will not stand back and watch the government continue on their path of destruction while so many people are already dying and losing so much due to the climate crisis. I will not stand back and watch the UK government steal from me everything and everyone that I love. People power will bring about the end of the fossil fuel industry. Please believe this. We will make it happen. I believe that we will win! I believe that we will win! I believe that we will win! We are here because the UK government has just approved the Jackdaw gas field, and this is a massive climate wrecking project which, if it were to go ahead, would produce the equivalent of 56 million barrels of oil. We're saying no new oil or any fossil fuel developments. The oil, coal and gas must stay in the ground. It's destroying our future. On expanding more oil because it earns them more profits than investing in renewables that would be helping the whole planet and humanity. 대기와 바다, 숲을 마음대로 써왔던 그 행동을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영국 국민들. Every little bit of action, every little bit of awareness that normal people can spread is really important. I believe that we will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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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족,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영국도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속도가 조금 느렸을 뿐이죠. 이곳은 영국 최초의 민간 제로 카본 주택단지인 에코타운입니다. 이 마을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30% 이상 줄이기 위해 모든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자동차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또 하나.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로 건물을 짓고 지역 주민이 공동 커뮤니티 시설에 모여 생산적인 경제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니 환경과 지역 발전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네요. 이 모든 게 주민들의 화합으로 만들어진 거겠죠. We all know from this winter it's been dark and grey, so wind energy is the biggest one. Offshore is the big area, strong winds, quite reliable, particularly during winter when we need the most power. So the government set a target to move to 50 gigawatts of offshore wind energy. That number may not mean anything to your readers,
but our average electricity demand is just a bit over 30 gigawatts. So we're building more renewable energy capacity than our average electricity demand. That means sometimes we're going to have more wind energy than we need, so we're also looking at selling that to neighbouring countries. That's the backbone of how we get carbon out of the electricity sector. 전 세계에서 조금씩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40%로 정한 조항에 반기를 든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목표를 너무 적게 설정한 이 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중 팻말을 들고 걸어가는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행사는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 행진입니다. 작년에 9.24 기후정의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큰 행진을 벌였었는데요. 작년의 기억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올해 9월에도 한번 모여보자 해서 이렇게 큰 행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낸 주인공이 바로 이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네, 아이가 유치원에서 지구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기 기후 소송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후 정의 행진에도 함께 걷고 지구 지키는 데 함께하고자 나섰습니다.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아직 어린 미래 세대라는 점입니다. 어릴수록 미래 세대가 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이 줄어들고 그만큼 에너지와 자원이 쓸 수 있는 게 줄어들고 극한 기후는 더 많이 경험을 하고 이런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장 그 피해가 큰 어린아이들 또는 아기들을 청구인으로 해야겠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왔다는 아이들. 이거는 흰색 손수건에다가 나뭇잎으로 이제 물들여서 손수건을 가지고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페이스 페인팅은 저희 초등학생인 저희가 직접 해드리는 거예요. 지방력을 지키자는 의미로요. 이 폭우의 이름은 이 폭염의 이름은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막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제 기후위기는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에서 어떻게 모두가 함께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기후재난으로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이 먼저 죽는 그런 야만적인 사회를 살지 않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기업도 조금씩 기후위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ESG 정책을 도입하면서 말이죠. 기업의 어떤 마인드셋을 바꾸자는 운동이 ESG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E는 environment죠. 당연히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S는 society, 그다음 G는 governance인데요. S하고 G는 결국은 기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ES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이제 ESG 공시가 곧 의무화가 됩니다. 상장 기업 중에 큰 기업들은 ESG 공시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퇴출당하는 그런 위기에까지 몰릴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부분보다 탄소 흡수량이 탄소 배출량보다 높은지를 먼저 고민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말인데요. ESG는 기업이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업별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ESG위원회, 또 기후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팀 등을 신설해서 기업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후변화가 만국 공통의 문제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종 간, 이 업종 간 협업이 이루어지고요. 또 국내 기업들 간의 각종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세 번째는 기업들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이라는 이런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도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은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 심사 등을 거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제감축 사업 고시 재정 등 국제감축 추진 기반을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이거는 세계에서 14번째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최상위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또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현상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제주도. 제주도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기존 그 쓰레기 처리 시설이 용량 자체가 부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2014년부터 계획을 하기 시작해서 2017년 본시설이 착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완공이 되면서 제주도에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현재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반입과 소각 과정, 가스 처리 과정, 재처리 과정을 거치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소각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폐기물과 그다음에 일부 사업용 폐기물, 그리고 폐목재들이 반입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0톤 정도가 일평균 반입이 되고 있고요. 365일 중에 320일 정도가 저희들이 현재 가동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고, 여열들은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로 현재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에서도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국회 어린이집인데요. 오전 등교 시간마다 특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직접 재활용품을 챙겨온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고사리 손에 들려온 재활용품은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그동안에 갖고 온 거 뭐야? 빠자기? 집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인데요. 저희는 그걸 바로 배출하지 않고 아이가 이제 모아서 깨끗하게 해서 저기 빠자기 저금통이라고 어린이집에 가져와서 만들기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재활용품을 활용한 수업을 하며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이 방법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기후 행동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해서 개원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작년에 활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빠자기의 변신이라는 그림책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빠자기는 재활용품이에요. 그래서 재활용품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지만 빠자기로 변신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놀잇감이 되기도 하고, 무언가 쓸모 있는 것으로 변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놀이를 했고요. 지금 우리 솔솔바람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만사세가 되니까 더 놀이가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주도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기도 했고, 기후 위기에 대해 적응하는 그런 어떤 감수성을 키우는 그런 기획들을 자꾸 마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회용 컵이라던가 빨대 사용도 그거로 인해서 줄이게 되고 저희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후변화라던가 환경보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작게나마 실천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수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집에서도 부모님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지구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지구가 왜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지구를 지켜야 하는지 이 수업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런 노력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 같은데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사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연료보다 저렴하고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효과를 내면서도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녹색건축기술센터는 창호의 단열 성능, 기밀 성능, 순밀 성능, 내풍압 시험, 그리고 반복 내구성 시험 등 창호의 종합 시험 코러스 인증 기관이고요. 기본적으로 창호를 건축 자재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창호의 효율 등급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효율 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개인의 노력도 힘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변화를 준비 중인데요. 대중교통 적자를 줄이고 물가 상승 부담을 해소하며 이와 동시에 탄소 배출도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기후동행 카드로 말이죠. 기후동행 카드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과 따릉이, 해상버스까지 한 달에 6만 5천 원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 벌써 시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서울권과 인천, 김포 등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코레일 구간까지 포함해서 2024년 1월부터 5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느리다고 느껴지는 것은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연간 성장률이 0.6%씩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후위기의 경제성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궁리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단순히 이게 기후가 기후학자나 환경학자에 머물지 않고 이제 경영학자, 경제학자들까지 같이 나서서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아닌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전 세계가 다 함께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 우리가 물려받았던 지구를 우리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